모든 도시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네온 사인과 높은 빌딩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아스팔트 아래 낡은 보도블록 틈새에는 한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혀 있습니다. 환희의 순간, 은밀한 약속, 그리고 영원히 봉인된 질문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그런 질문이 떠리를 튼 채 25년간 잠들어 있는 광주의 한 모퉁이입니다. 2000년 12월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외환위기가 핥히고 간 상처는 도시 곳곳에서 시린 고름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연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수은주보다 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온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바로 그 잿빛 도시의 한복판에서 박선주 씨는 묵묵히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그녀의 낡고 작은 수레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한 냄새와 희미한 온기는 그저 그런 길거리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직장인의 언 손을 녹여주는 온기였고, 학원에 다녀오는 아이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작은 행복이었으며, 이 삭막한 도시가 아직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심장박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심장이 멎었습니다. 도시의 한 구석을 밝히던 작은 온기가 예고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성실했던 한 어머니가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 CCTV도 목격자도 없는 100m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시작되기 직전 그녀의 곁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저 평범한 단골 손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저 날도 추운데 따뜻한 국물에 소주나 한잔하고 들어가시죠 라고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제안은 외로운 이웃이 건넨 순수한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먹잇감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악마의 마지막 속삭임이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25년간 두꺼운 먼지 아래 봉인되어 있던 광주 붕어빵 여사장 실종 사건, 기록 보관함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기록들을 깨우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그날 밤의 진실을 재구성할 마지막 배심원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펼쳐 보이는 증거와 정황, 그리고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남자, 그는 과연 선량한 이웃이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가면을 쓴 포식자였을까요? 박선주, 그녀를 기억하는 이웃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하나의 완벽하리만치 선량한 초상화가 그려집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오직 하나뿐인 딸 이수와 양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전부 갈아넣던 여자. 이른 새벽 수산시장의 찬 공기를 가르며 장사 준비를 하고 밤늦도록 꽁꽁 언 손을 녹여가며 붕어빵을 굽던 강인한 생활력의 소유자.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따뜻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야말로 우리 시대 어머니의 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완벽해 보이는 초상화에는 아주 미세한, 그래서 당시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이야기는 물론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친정이나 고향에 대한 이야기도 이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무심코라도 물어보면 오래전에 다 연이 끊기고 정리됐다. 는 서늘한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녀에게 말 못할 아픈 사정이 있겠거니 짐작할 뿐, 그 깊은 침묵 속에 어떤 거대한 비밀의 성이 숨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과거. 그 침묵은 훗날 이 사건을 영원한 미궁으로 빠뜨리는 가장 거대한 복선이 됩니다. 딸 수와 양의 기억 속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해주는 따뜻한 존재였지만 가끔씩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살피거나 낯선 공중전화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애써 웃어 보이던 그 표정.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의 미세한 전조였음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굳게 닫힌 일상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스며든 유일한 타인이 바로 김철민 씨였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들과도 교류 없이 혼자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박선주 씨의 가장 충실한 단골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그녀가 장사를 마감할 시간에 맞춰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붕어빵만 사가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고 말없이 그녀의 곁에서 함께 밤 공기를 맞으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의 그런 행동은 어떤 이들에게는 외로운 중년 남성의 순수한 관심으로 보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경계심 많은 박선주 씨의 마음을 열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비쳤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의 행동은 평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피곤하다며 한사코 거절하는 박선주 씨에게 오늘따라 혼자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그렇다. 사장님 같은 분과 인생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다. 딱 한 잔만 하고 가자며 그녀를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외로운 이웃의 순수한 하소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박선주 씨를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장소로 유인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였을까요? 그의 눈빛은 동정심을 구하는 것 같기도, 혹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00m 남짓 떨어진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약 1시간 반의 시간은 훗날 김철민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무대가 됩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두 사람이 특별한 언쟁 없이 조용히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습니다. IMF로 어려워진 살림살이, 가 커버린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같은 그 시대, 중년들이라면 누구나 나눌 법한 평범한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트릭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김철민이 범인이라면 그는 일부러 제3의 목격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를 선택해 의심을 피하고 이후 벌어질 모든 끔찍한 일은 포장마차에서 헤어진 후의 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그의 치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두 사람은 포장마차를 나섭니다.
김철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가게를 나와 5분 정도 함께 걸었고 각자의 집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조심히 들어가시라 인사하고 헤어졌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군더더기 없으며 그 어떤 반박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진술입니다. 그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흔적을 기록한 CCTV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모든 증거가 증발하도록 설계된 듯한 완벽한 범죄의 무대. 진실을 삼켜버린 100m의 어둠 속에서 그는 과연 그녀와 어떤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의 친절한 미소는 그 순간 어떤 얼굴로 바뀌었을까요? 딸수와 양의 피 끓는 절규로 시작된 경찰 수사는 초반 72시간이라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인 여성의 실종은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고 경찰의 초동 대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일했습니다. 수사팀이 꾸려지고 본격적으로 김철민을 용의선상에 올렸을 때는 이미 그의 집과 가게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찾기엔 너무나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철민의 집, 차, 가게, 심지어 그가 운영하던 가게의 소각로까지 경찰은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박선주 씨의 혈흔이나 머리카락 한 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마치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처럼 말입니다. 수사팀은 그의 이런 비정상적인 침착함에 오히려 더 큰 의심을 품었습니다. 보통의 시민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흥분하거나 불안에 떨 법도 한데 그는 시종일관 감정의 동의 없이 기계처럼 자신의 알리바이만 반복했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고 훗날 수뢰했습니다. 경찰의 마지막 희망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과학수사 기법이었던 거짓말 탐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과는 판독 불가. 박선주 씨의 행방을 묻는 결정적인 질문. 그녀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뒤 어디로 갔습니까? 그녀의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의 심박수와 혈압, 피부 전기 반응은 폭풍처럼 요동쳤지만 기계는 이것이 거짓말을 숨기려는 반응인지 아니면 결백한 사람이 용의자로 몰린 극도의 스트레스 반응인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애매한 결과는 김철민에게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는 견고한 방패가 되었고 경찰에게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김철민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또 하나의 영구 미제 사건이 탄생했다고 모두가 생각하던 바로 그때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실종 3개월 후 어머니의 부재를 현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딸수아 양이 유품을 정리하던 그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손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녀의 또 다른 삶, 혹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던 과거의 편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주가 아닌 이혜린이라는 낯선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낡은 주민등록증,
그리고 실종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날짜가 찍힌 강원도의 한 작은 해안마을로 가는 편도 기차표 한 장.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피 끓는 절규와도 같은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작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박선주 씨의 감춰진 과거와 현재 진행형의 공포가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소설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놈이 기어이 나를 찾아냈다. 이름을 바꾸고 죽은 사람처럼 그림자가 되어 숨어 산 지 20년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지옥의 악취가 다시 내 코를 찌른다. 그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일을 수아에게 전부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 매일같이 돈을 요구한다.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저 악마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다. 내가 이혜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내일은 김씨 아저씨가 또 가게에 찾아오겠지. 그 사람의 이유 없는 선의가 나에게는 과분하고 그래서 더 무섭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옥죄는 것 같다. 일기장의 발견은 수사팀을 거대한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김철민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일까? 그녀의 비밀을 빌미로 또 다른 협박을 하려다 실패한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하룻밤의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 불운한 남자였을까? 진짜 범인은 바로 이 일기장 속의 유령 같은 그 남자였을까요? 박선주 씨는 그 남자에게 끝내 희생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남자의 협박을 피해 마지막 탈출을 감행한 것일까요?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길을 택한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둘러싼 세 개의 가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안의 무수한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가설, 친절한 이웃의 가면을 쓴 악마, 김철민. 그는 박선주 씨에게 집요하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그녀가 자신의 비밀 때문에 그를 밀어내자 앙심을 품고 우발적 혹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요. 그는 이 절묘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미제 실종 사건이라는 완벽한 서사로 둔갑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의 비정상적인 침착함과 완벽하게 깨끗했던 증거, 그리고 판독 불가라는 기묘한 결과는 오히려 그가 보통의 범죄자가 아닌 매우 지능적이고 냉혈한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가설, 과거에서 온 유령의 복수. 일기장 속 그 남자가 실종 당일 혹은 그 직전에 박선주 씨와 접촉했고 결국 그녀를 해치거나 납치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김철민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마지막 목격자일 뿐입니다. 그는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남자일 뿐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 남자는 어떻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완벽한 유령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박선주 씨의 모든 비밀과 함께 그녀를 땅속 어딘가에 묻어버린 것일까요? 세 번째 가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자기 자신을 지우다. 박선주 씨가 그 남자의 협박이 결국 사랑하는 딸에게까지 미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다는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위조 신분증과 편도 기차표가 이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녀는 지난 25년간 딸이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을 외면한 채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온 비정한 어머니가 됩니다. 이것이 과연 그녀가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선택이었을까요? 25년이 흘렀습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낡은 골목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변해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딸 이수아 씨의 시간은 여전히 2000년의 그 혹독한 겨울에 멈춰 있고 진실은 여전히 저 어딘가에서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웃의 친절을 가장한 계획범죄인가? 과거의 망령이 빚어낸 비극인가? 아니면 딸을 위한 어머니의 처절한 마지막 선택이었는가? 이 세 개의 가설 중 당신은 어떤 그림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지금까지 사건 번호 제로였습니다. 잊혀진 그날의 진실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를 기다립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25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울 유일한 열쇠일지 모릅니다.